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4살입니다. 저는 대단한 능력도 학벌도 없는 여자입니다. 평생 재봉틀 하나에 의지해 남편과 아들, 그리고 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제 한평생이 그리 훌륭했다고는 말 못하지만 마음속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1968년 남편 이철수와 함께 전주에서 상경해 서울 구로구의 사평도 안 되는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문 밖은 시궁창이었고 날이 춥고 습하면 방벽에서는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스프링 침대 하나에서 몸을 접어 잠을 한 사람이 뒤척이면 다른 사람이 깰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낮에는 남의 옷을 수선하고 밤에는 밥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남들이 버린 낡은 양복이나 한복을 뜯어보며 재단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조수로 일하며 수입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달에 30만 원을 벌었고 운이 나쁘면 월급이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등하교했고 성적도 한 번도 우리를 속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던 해 아들이 강남의 명문고에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이 뜰듯이 기뻐했지만 문제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해 명문고 등록금이 5만 원, 교복과 책값을 합쳐 20만 원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집안의 서랍을 다 뒤지고 쌀통 밑에 숨겨둔 쌈짓돈까지 꺼내도 아직 1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남편은 현장 소장에게 돈을 빌려보겠다고 했지만 그런 사람에게 돈 빌리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작은 의자에 앉아 금팔찌 한 쌍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제 유일한 혼수였습니다. 두툼하고 단단한 순금 팔찌. 한 번도 차고 나간 적 없었지만 언젠가 이렇게 쓰일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저는 광장시장 뒤편의 금은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팔찌를 주인에게 건네자 그는 저울에 달아보고는 열닷돈, 딱 30만 원 쳐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값을 깎지 않고 손안에 묵직하게 쥐어진 빳빳한 만원짜리 지폐 30장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돼지고기 한 근과 두부 한 모, 대파 한 단을 샀습니다. 점심에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제육덮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학교 맷점밥보다 100배는 맛있어요. 저는 그 제육덮밥 한 그릇이 제 인생 유일한 금부치를 팔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티고 또 버티면 훗날 내 아들은 엄마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기억해 줄 것이라고. 제가 틀렸다는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온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죠. 많은 며느리들은 식구가 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러 온다는 것을요. 그들은 함께 살러 오는 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계산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30살 되던 해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와 밥을 먹었습니다. 여자친구라며 소개한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생김새도 반듯하고 얇은 테 안경을 썼으며 말투도 상냥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온 날 저는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듯한 나물 반찬도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먹는 것을 보고 저는 갈비찜 한 덩이를 더 그녀의 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속이 깊고 싹싹하구나. 그날부터 저는 그녀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제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한 번은 제가 위경련으로 알아누웠는데 민준이에게 그 말을 듣고는 자기 회사 근처에서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차 한 봉지를 사서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 빨리 나으세요. 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요. 그 카드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잠실의 4평짜리 작은 오피스텔에서 월세 80만 원을 내며 살았습니다. 둘 다 직장에 다녔죠. 며느리는 물류회사 마케팅팀 직원이었고 민준이는 팀장으로 승진해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대추차 한 솥을 끓여 지하철을 타고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저를 맞이하느라 힘들까 봐서요. 문 앞에 두고 문자를 보내자 그녀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동이에요. 라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내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성을 쏟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속 깊던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줄은, 언젠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거리가 일종의 보호막이자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계획이 있었죠. 2년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며느리 유진이가 임신했고 월세는 또 올랐으며 입덧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월세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러다간 평생 집 장만할 돈도 못 모으겠어요. 차라리 몇 년만 엄마 집에 들어가 살다가 돈 모이면 집 사서 나갈게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너무나 간절하게 말했고 저 역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괜찮다면 들어와 살렴. 집도 넓은데 비워두는 것보다 낫지.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상자를 뒤져 민준이의 어릴 적 장난감,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을 찾아내 하나하나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방벽에 붙여주었죠. 벽지가 낡아 신문지를 덧대 습기를 막고 마치 새 식구를 맞이하듯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 방이 훗날 제가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사 온 날은 덥고 습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호박과 조기를 사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용 고기를 샀습니다. 심지어 더 신선한 두부를 사기 위해 한 블록 더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3개월 차라 입맛이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입에 댈 만한 음식을 몇 가지 더 만들어 자기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점심 식탁에 음식을 올렸을 때 반찬은 따끈했고 밥도 갓 지은 쌀에 현미를 조금 섞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기구이 한 점을 집어 몇 번 씹더니 그릇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짠 것 같아요. 요즘 영양사 상담을 받는데 임신 중에는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대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수저를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다음엔 더 싱겁게 해줄게.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밥그릇에 밥만 깨작거리며 호박전은 전부 가장자리로 밀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으며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뜨거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녀가 일어나 바지를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실 소파는 제가 앉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너무 낮아서 허리가 아프네요. 이따 민준 씨랑 새 것 좀 보러 가려는데 바꿔도 괜찮을까요? 그 순간 제 입꼬리가 살짝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파는 저와 남편이 20여 년 전 돈을 모아 산 원목 소파였습니다. 안기에는 딱딱했지만 아주 튼튼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겨울이면 우리는 그 소파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저는 목도리를 짰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 속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사람을 불러 소파를 치워버렸습니다. 거실장과 낡은 텔레비전 받침대까지 함께요. 이유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원목 가구들이 인부들에 의해 트럭에 실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가 쇠틀에 부딪히는 소리가 쿵 하고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이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부엌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세 사람의 빨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남편의 영정사진이 창고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갖 종이 상자와 민준이의 초등학교 시절 그림들과 함께 놓여 있었죠. 먼지가 두껍게 쌓인 모습이 마치 창고로 쫓겨난 과거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액자를 깨끗이 닦아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가구나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저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엌 수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가스레인지 옆에 두던 작은 뚝배기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낡았어요. 인덕션 청소하기도 불편하고요. 어머니, 나중에 IH 인덕션 하나 장만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난 그런 거 쓸 줄 모른다라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배우시면 되죠. 인터넷에 영상 많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녀는 제 낡은 재봉틀도 뒷베란다로 옮겨 큰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 공간은 아기 옷을 넣고 싶으니 먼지가 없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재봉틀은 다시는 집 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온전히 일주일 동안 저는 마치 새들어 사는 집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새 소파, 새 전기포트를 샀고 심지어 제 부엌의 칼까지 자신이 산 독일제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저는 익숙지 않아 두부를 자르다가 삐뚤빼뚤하게 잘랐고 손을 베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귓가에 고생했어. 천천히 꾸며라고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엄마, 젊은 사람들은 습관이 다르니까 그냥 좀 맞춰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맞춰줘요라는 말이 제 귀에는 쓸데없는 참견 마세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귈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속이 넓다 한들 가득 차 넘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며느리가 제가 끓인 국이 너무 짜다고 불평하고 제가 채소 써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하고 제가 20년 넘게 써온 의자를 공간만 차지하는 낡은 물건 취급할 때 저는 이 집에서 조금씩 포장되어 비워지고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욕 한마디 하지 않았고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제안, 웃으며 말하는 모든 불편함이 마치 당신은 그저 후원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집안의 어떤 소리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 뒤에 칼을 숨긴 듯한 싸늘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다 되어갈 무렵 부엌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막 바닥을 닦고 율무차 한 주전자를 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보온 물주머니를 든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내며 불 켜진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불 안 쓰시면 좀 꺼주세요.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아무 말 없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이어서 부엌등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 글씨를 보자마자 민준이가 쓴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공동생활 수칙. 아래에는 8가지 규칙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기가 막혔습니다. 동의 없이 외부인을 집에 초대하여 모임을 갖지 말 것. 큰 소리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틀지 말 것. 정해진 취침 시간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말 것. 음식은 싱겁게 조리하고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할 것. 특별 당부. 월 전기 요금 10만 원 이내로 관리할 것. 허락 없이 택배나 배달 음식을 받지 말 것. 집안 물건 위치 변경 시 베란다, 창고 포함 반드시 사전 협의할 것. 거실 가구 배치를 임의로 바꾸지 말 것. 저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회사 내부 공지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곧장 민준이 방으로 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일어났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종이 내 아내가 쓴 거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냉장고에 붙은 거요? 그냥 집에 규칙이 좀 있었으면 해서요. 다 같이 사니까 명확히 하는 게 좋잖아요. 규칙이라니? 이 조항들, 나 들으라고 정한 거니?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의 질서가 좀 있으면 서로 방해 안 하고 좋잖아요. 나는 내 엄마다. 내 집에서 남이 붙여놓은 조항이나 읽고 있으라고?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소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랑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엄마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좀 지키면 좋잖아요. 너는 아무렇지도 않니?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내게 조용히 말하라고 하고, 택배도 받지 말라고 하고, 친구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베란다도 손대지 말라고 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는 거니?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여긴 집이지 엄마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진이 지금 임신해서 예민하니까 엄마가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안의 모든 스위치에 예민해졌습니다. 불은 쓰자마자 바로 껐고 밥솥은 밥이 다 되자마자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세탁기조차 밤 10시 이후에만 돌렸습니다. 낮에 쓰면 전기 사용 피크 시간대라 낭비라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며느리는 두 번째 종이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말로 저를 일깨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스불을 너무 오래 켜두셨네요. 다음엔 국 끓일 때 2번에 나눠서 끓여주세요. 어머니, 아래층에 수도 요금 고지서 붙었는데 우리 집이 사용량이 좀 많대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녀가 지어낸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물 한 방울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율무차 한 냄비를 끓여 보온 상태로 밥솥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밥솥 뚜껑을 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밥솥에 밤새 넣어두면 전기 엄청 먹어요.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못 마시면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냄비를 씻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기 냄비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히며 가장자리에 실금이 갔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부주의해서 냄비 하나를 낭비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부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점점 꺼려졌습니다. 자주 밥만 해놓고 방으로 들어갔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부르지 않았죠. 마치 이것이 무언의 약속인 것처럼요. 때로는 제가 정말 나이가 들어 하는 일마다 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30년 전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갑까지 아껴가며 산 집이라는 것을, 제가 몇 년을 찬밥을 먹고 몇 년을 낡은 옷을 입으며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낯선 사람이 정한 규칙이 가득한 여관에 초대받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전등 불빛, 전기세, 물소리마저 죄가 될 수 있는 곳에서요. 저는 혼자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외로웠지만 종이 한 장으로 집안에서의 내 위치를 규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스톱 한 판이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헌혈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사람이 많아 엘리베이터 한 대가 고장났고 온종일 위아래층이 시끄러웠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지만 며느리가 그 공동생활 수칙을 붙인 후로는 TV를 볼 때도 이어폰을 껴야 했고 국을 끓일 때도 큰 불을 쓰지 못했으며 밤에 걸을 때조차 발소리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반찬 2가지와 고구마죽을 끓여 솥에 보온해두고는 입맛이 없어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옥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란아, 오늘 시간 있니? 우리 집에 와서 좀 놀다가 춘자도 같이 와서 고스톱이나 한 판 치자. 옥란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고스톱 치는 거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애들 다 없어. 창문 닫고 우리 조용히 치면 되지. 그들이 일시반에 도착했고 저는 흑설탕 생강차와 꿀땅콩을 준비하고 사과도 한 접시 깎아 내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낡은 접이식상에 둘러앉아 패를 만지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구네 손주 이야기, 누가 요즘 병원에서 진료 대기하느라 허리가 아팠다는 이야기, 마치 옛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3번째 판을 돌리고 있을 때 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도시락 가방을 든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으로 패가 널린 상을 풀고는 옥란이와 춘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인사하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로 걸어가 소파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 나 지금 막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또 친구분들 불러서 노인정처럼 판을 벌이셨네. 맞아. 매번 서너 명씩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내가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니라 요즘 바이러스도 이렇게 많은데 임신한 몸으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니 내가 너무 서러운 거 아니야? 그녀는 말하면서 겉보기에는 차분하지만 실은 뼈를 깎는 듯한 말투로 계속했습니다. 아직도 치고 계셔. 내가 쫓아내진 않았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 그냥 집이 거의 동네 노인 활동센터가 된 것 같아서 내가 돌아와도 소파에 앉을 수도 없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온통 과일 껍질이야. 제 2 친구는 모두 고개를 숙였고 손에 든 펜은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우리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옥란이가 저를 대신해 변명거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맞다, 맞다. 나도 저녁 준비하러 가야지. 순자야, 고마웠다. 다음에 또 보자.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고 저는 그들에게 외투를 건네주며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문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가슴 속에는 단단한 나무 토막이 박힌 것처럼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고스톱 치실 거면 미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친구분들 사귀는 걸 막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집안 청결이나 분위기에 정말 영향을 줘요. 특히 저 지금 임신 중인 거 아시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유진이가 너한테 전화했지? 아들은 허리를 굽혀 신발을 벗다가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네, 했어요. 엄마가 친구분들 불러서 고스톱 치느라 오후 내내 시끄러웠다고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 오늘 걔가 한 행동이 옳다고 보니? 민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엄마, 걔가 엄마를 겨냥한 게 아니라 그냥 걔도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나는 내게 걔가 오늘 한 짓이 옳으냐고 묻고 있다. 내 친구들 앞에서 전화로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무안하게 만든 게 옳은 행동이냐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걔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걔가 틀리지 않았다고?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웬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마스크도 안 썼잖아요. 걔도 그냥 자기 불편한 점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면전에서 욕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쫓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기분을 말한 건데 친구분들 무안했다고 걔를 탓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혼수를 팔아 밥을 해먹이고 책을 사주고 가르치고 평생 제 입에 사탕 알 넣는 것도 아까워하며 키운 이 아들을요. 아들의 눈빛에는 망설임도 안타까움도 없었고 심지어 제 편에 서서 잠시라도 고민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그의 눈에는 아내가 있었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적응하셔야 해요. 요즘은 다들 규칙을 따지고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이라. 좋지. 그럼 너희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해둬. 나한테 규칙을 따지라고 가르친 건 바로 너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하늘이 조금씩 검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놓인 이 침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함께 산 더블 침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차마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두 사람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문득 이 침대가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온 집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미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이 집이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들의 규칙을 이용해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 할 것입니다. 저는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살짝 말려 올라갔고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 평생처럼 누구에게도 소중히 간직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에 의해 이리저리 뒤적여졌을 뿐입니다. 저는 김 여사 아들의 이름 김민석 변호사를 찾아냈습니다. 안양중앙로에 있는 법률사무소. 그가 아직 학생일 때 자기 어머니를 도와 우리 집 커튼을 달아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생강차 한 잔을 대접하자 그는 당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나중에 변호사 되면 첫 무료 변론은
아주머니를 위해 해드릴게요. 이제 저는 소송을 걸 생각은 없지만 법을 이용해 제 인생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민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 변호사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안양의 박순자라고 합니다. 김 여사님 맞은편 집 살던.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럼요, 기억하죠. 오랜만이시네요. 저는 그와 다음 날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처의 작은 국수집에서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잔치국수 한 그릇과 데친 나물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갈비탕을 시키고는 제게 계란 하나 추가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세 가지를 좀 도와달라고 부른 걸세.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이 집을 팔 거야. 둘째, 나는 나갈 거야. 셋째, 유언장을 쓸 거야. 내 아들에게는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을 걸세. 김 변호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 더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 없겠더라고.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미리 다 정리해둬야지. 걔들이 나를 처리하게 둘 수는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럼 하나씩 처리하죠. 집 매매는 문제 없습니다. 구로구 쪽 시세가 지금 괜찮아요. 아주머니 단독명이시고 다른 권리 설정도 없으니 처분은 자유로우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나 하나? 그는 태블릿 PC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건물 상태, 층수, 연식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5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가격으로 하지. 시간 끌고 싶지 않으니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면 바로 팔겠네. 그럼 이사 문제는요? 따로 집을 임대하실 건가요?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이야.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곳이 하나 있네. 시설도 괜찮고 독립된 방에 그림 수업도 들을 수 있어.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민간 시설들이 확실히 품질이 좋죠. 하지만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들 텐데요. 25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고 환경도 직접 가봤어. 방에는 창문도 있고 햇볕도 잘 들고 개인 욕실도 있어. 지금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자유로울 거야.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은 늙으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 사람답게 살아야지. 세 번째는 유언장 말이죠. 저는 돈을 가치 없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은 뒤 남은 재산을 세 군데에 지정해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혼모 지원, 위기노인 긴급구조, 그리고 길고양이 쉼터 재건 사업. 그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 세 곳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미혼모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니까. 노인 법률 지원은 나처럼 자기 권리를 모르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길고양이는 나도 한때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으니까. 말을 마치자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해요. 집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들이 아주머니를 찾아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 그걸 원해. 누가 규칙을 지키고 누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는지 그들이 알게 해야지.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제 재봉틀, 남편의 사진,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비녀, 민준이가 어릴 때 쓴 엄마 사랑해요 카드까지 하나하나 상자에 담아 다시는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잠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직 참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저는 이미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 저는 그들에게 집을 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사를 갈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정해진 대로 평소처럼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를 걷었습니다. 가끔은 차 한 주전자를 끓여 거실 탁자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 짐은 이미 방에서 조용히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 상자, 한 상자, 가지런히 분류된 채 저는 그저 한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그날을 집 매매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세 팀을 데려왔는데 두 번째 팀이 그 자리에서 시세에 맞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현금으로 5억 5천만 원. 양측은 즉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흰죽 한 냄비와 계란 프라이, 두부 부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식사하며 위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식탁가에 비쳤습니다. 저는 이 아침이 제 평생 가장 평온한 아침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침 9시 반,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자와 변호사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세부의 서류 사본과 공증용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막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기름진 얼굴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자 표정이 즉시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잔금 치르는 날이다. 집은 이미 팔렸어. 오늘은 사진 찍고 상태 확인하고 열쇠 넘겨주는 날이야.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내가 소유권자고 법적으로 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실 전체의 공기를 억누르려는 듯이요. 너희는 다른 거처를 구하면 된다. 이곳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그때 마침 민준이도 돌아왔습니다.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멍하니 서서 방 안의 낯선 사람들과 공식적인 분위기를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을 파는데 왜 저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전에 집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 말대로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 이제 무슨 할 말이 있니?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집을 처분해버리시면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구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세입자는 아니잖아요. 여긴 원래 저희 집이라고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나와 내 아버지가 아끼고 아껴서 산 집이야. 너희는 단돈 10원 한 장 낸 적 없어. 여기가 집이라고? 그럼 나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었니? 며느리는 분노에 차손을 휘둘러 거실 탁자 위에 계약서 사본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이건 변상적으로 사람을 내쫓는 거잖아요. 양심도 없으세요? 저는 그녀를 덤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너희는 계속 독립된 공간을 원하고 방해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니? 이제 그렇게 됐잖니. 그녀는 화가 나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내던지고 여행 가방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더는 못 참아. 나 친정 갈 거야. 이런 시어머니랑 누가 살아.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따라가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고 매수자 측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진 찍고 상태 확인 시작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각 공간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촬영 전에 제 개인 물품은 제가 먼저 챙겨가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그 몇 개의 짐 상자와 액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나와 내 아버지가 살 때 너희를 살게 해준 것은 정이었다. 살게 해주지 않는 것은 본분이고 이제 나는 내 본분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 네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내가 그 뿌리를 잘라주마.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자식 다 잃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일 뿐. 나는 그저 오늘부터 너희의 선택지에서 빠져주는 것뿐이다. 저는 짐을 들고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그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햇살은 무척 밝았고 바닥에 비쳐 하얗게 빛났습니다. 제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던 날 혼자 여행 가방 2개와 배낭 하나를 들고 그 하얀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제 입주 등록을 도와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방은 3층 코너방이고요. 통유리 창이 정원을 향해 있어서 전망이 아주 예뻐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쁘네요. 적어도 제가 살던 집의 그 천덕꾸러기 부엌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치 억눌리고 움츠러들고 숨죽여왔던 제 자신이 온전히 제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은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감정이 무척 격앙된 상태로 저더러 나와서 똑똑히 설명하라고 하네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상대 안 했겠지?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입장이 없으면서 그저 소란을 피울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찾아오라고 하게. 이번에는 나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겠어.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오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지친 얼굴이었고 눈은 퀭했으며 턱에는 수염도 깎지 않은 채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가 여관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제 방 소파에 앉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설탕을 넣지 않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거의 1분이 지나서야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너무하셨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해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굶거나 춥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처분해버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계속 너희만의 공간을 원하고 어른에게 간섭받기 싫어하지 않았니? 이제 딱 그렇게 됐잖니.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희가 말한 건 생활 공간이지 모자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관계를 끊지 않았어. 그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가 컵을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엄마는 양로원에 들어가고 집 팔고 계좌 닫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저희를 완전히 문 밖에 세워두셨어요. 엄마 스스로 너무 죄칭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서 30년 동안 밥을 지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는 걸 기억하니? 내 아내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 생활 규칙표는 기억하니? 그 종이 안에 어느 조항 하나라도 내 엄마가 마음 편히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불 켤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니? 그는 말을 잃었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네가 나를 무정하다고 탓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니? 그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엄마를 소홀히 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를 정신이 막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늙어서 고집만 세고 이기적이라고 자식 키워봤자 결국 방 한 칸 안 남겨준다고 욕할 거라고요. 제 말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다. 나는 결국 내 자신에게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만 모를 뿐이니까. 내가 너를 힘들게 키운 것은 네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지. 엄마한테 뭘 달라고 조르는 법을 배우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조금도 되돌릴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되돌릴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너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있었는지를. 이 말을 마치자 그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단돈 10원, 밥 한 숟갈도 바랄 생각 마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나는 오래전부터 바라지 않았다.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갈 때 쾅 하는 소리에 요양원의 간호사 몇몇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따라 나가지도 그를 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목소리로 입을 열자마자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저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녀도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한 단계 한 단계 깨끗하게 잘라내서 저희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만드시고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한 게 아니다. 너희가 단 한 번도 나를 소중히 받든 적이 없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독하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까만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며 문득 이 평생 처음으로 이 집안의 썩은 빚을 깨끗하게 청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박차고 떠나고 며느리는 이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뒤에도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연기를 그만두었고 저 역시 더는 아닌 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준비합시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아무런 퇴로도 남기지 않으실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 남겨준 적이 있었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더군. 이제 내가 거두어드리는 것이 과한 일인가? 과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훗날 그들이 어떻게 와서 소란을 피우고 애원하고 연기를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결정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74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내 스스로 내린 선택이다. 내가 책임질 거야. 변호사는 시간을 약속하고 실버타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언장 초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이름 한자, 주민등록번호, 재산 항목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항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제 자신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언자 박순자,
주민등록번호 15만 9473, 586만 4379, 본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만 74세로 정신이 온전하고 아무런 강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본인의 모든 현존하는 예금 및 동산은 어떠한 직계 또는 반계 혈족에게도 남기지 아니하며 유증할 부동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훗날 유산을 주장하는 친족이 있을 경우 본 유언장을 유일한 법적 근거로 삼는다. 여기까지 쓰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정말 단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일단 한 줄 비워두게. 내가 글 한 편을 써야겠어. 저는 창가에 앉아 한 획 한 획 제 평생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아,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키우면서 생활비 한 달치를 달라고 한 적도 네 아내에게 정 한 번 구걸한 적도 없었. 내 아비가 떠나고 나 혼자 이 집을 지켰다. 네가 돌아와 살 때 나는 삼시세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도 네게 집값 한 푼 부담시킨 적 없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 부엌이 너무 낡았다. 내 친구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했다. 너는 규칙을 따지고 제도를 지키고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내 말대로 법에 따라 집을 팔고 스스로 떠났다. 너희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빚진 것이 없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 이 유언장은 벌이 아니라 청산이다. 너희의 결혼 생활 속에서 네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녀가 내 재산을 얼마나 계산적으로 노렸는지 나는 보았다. 내 재산은 너희의 감정보다 더 깨끗하고 명확해야 한다. 저는 편지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편지를 받아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유언장이 성립되면 그들이 변호사를 데려와 소란을 피워도 아주머니 재산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그들이 후회하기를 바란다. 서명하고 지장을 찍고 녹음까지 모든 절차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한 늙은 여인이 평생을 바쳐 마침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으면 정신이 흐려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면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온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온통 소리로 가득한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이곳은 조용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간호사가 문을 두드립니다. 박순자 어르신 혈압 재실 시간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어젯밤 잘 주무셨는지 물어봅니다. 비록 의례적인 말일지라도 적어도 불 켜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타박하거나 냉장고에 반찬 한 그릇 더 넣어뒀냐고 묻는 것보다는 나은 안부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죽과 3가지 반찬, 그리고 반숙 계란이었습니다. 간은 딱 맞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에 정원에 비치는 햇살을 보며 식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9시에는 서예 수업이나 음악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참여하고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며 방에서 옆집 할머니가 듣는 라디오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을 산책하다가 다른 입소자의 따님이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주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것이 소녀 같았습니다.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계속 제 길을 갔습니다.
정자 쪽으로 걸어가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원에는 백합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 향기는 개수나무처럼 진하지는 않았지만 은은하게 퍼져 마음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오후를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예전 집에서는 바닥을 닦거나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가스레인지를 청소했습니다. 매일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청구서를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짜다, 너무 많다, 너무 번거롭다는 불평만 들었지만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저에게 생산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만약 10년만 일찍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저는 제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8가지 규칙이 적힌 종이를 보고 나서야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 벽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분이 소중하게 보살핌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게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제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폐가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엄마일 필요도 누군가의 뒷바라지 부대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입니다. 박순자, 74세, 은퇴한 재봉사, 햇볕을 좋아하고 백합을 좋아하고 따뜻한 죽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다. 인생이 여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묶여 있지도 않고 누군가의 냉대에 버려지지도 않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람답게 사는 나 자신을요. 그날 오후 날이 흐려지더니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하나 떠서 옆방에 새로 이사 오님 할머니에게 선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집에서 이사 올 때 몹시 서럽게 울었습니다. 손녀의 태블릿 PC를 실수로 깨뜨렸다가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할 정도로 구박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와 빨간 털실을 꺼내 묵묵히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막 2줄을 떴을 때 실버타운 로비의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아드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왜 왔는지 묻지 않고 그저 혼자 왔는지만 물었습니다. 네, 혼자 오셨어요. 저는 2초 정도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내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가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제멋대로 자랐고 구겨진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 그리고 뒤늦은 미안함. 엄마, 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내려놓았지만 일어서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그가 안으로 들어와 제 침대 옆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반복해서 쥐었다 폈다 하다가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해서.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들리니?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유진이가 떠나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예전 그 시절을 돌이켜보니 엄마 혼자 밥하고 설거지하고 창문 닫고 수십 년 동안 불평 한마디 안 하셨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용기를 낸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그의 얼굴에 밝히도록 말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지 아니?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울고 화내고 아파하고 기대해봤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하는 그 말들은 너무 늦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사과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멍하니 서서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네가 먼저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필요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다. 제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가 마음속에 수년간 억눌러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집을 판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하나도.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나는 진작 알았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나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안다는 것을. 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그 사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 가볍다. 말이라는 건 너무나도 가벼워서 바람 한번 불면 흩어져 버리는 종이장 같아.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저는 손가락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죄책감이 필요 없고 네가 하는 후회도 듣고 싶지 않다. 너는 내 삶이나 잘 꾸려나가거라. 저는 문을 열어 그가 스스로 걸어나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복도 끝으로 점점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평생의 마지막 기다림도 끝났다는 것을. 그는 한때 제 가장 깊은 걱정거리였지만 이제는 그저 제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난 세월 제 모든 서러움과 헌신이 정말 헛되었다는 뜻일까 하고요.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남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어떤 계산은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하고 어떤 존엄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요. 실버타운에 가을이 왔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나이가 많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쓸어도 끝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정원사가 와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젊은 정원사는 나무가 겨울을 잘 나려면 아까워도 잘라내야 할 곳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들으며 마음이 문득 평온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생이별도,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한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덜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저입니다. 박순자, 74세. 집도 없고, 손주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에 대한 환상도 없는 사람. 하지만 저는 이렇게 평온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혼자 나가 햇볕을 쬐고, 오후에는 실버타운의 일본어 수업을 듣습니다.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중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장기를 두거나 신문을 읽어줍니다. 저는 그들의 앳된 얼굴을 보며 민준이도 어릴 땐 저렇게 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생각에 그칠 뿐입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오늘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선택을 한 번 했을 뿐이고 다시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자주 듣습니다. 노인들은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부디 당신들도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엄마가 모든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집, 시간, 감정, 그리고 이해까지. 노인들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러움, 오해, 소외, 외로움까지. 한 사람이 정말로 돌아선 후에야 미안하다고 진작 알았더라면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박순자입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니었던 인생 한 단락을 분명하게 살아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가까이 하게 할 생각이 없고 한없이 양보만 하던 그 막다른 길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때 마음이 약했고 기대했었고 사랑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고 어리석게 믿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마치 수첩처럼 저와 같이 가정 안에서 체력과 마음을 다 소진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모든 여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우리는 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너무나도 양보에 익숙해서 결국에는 남들이 정말로 당신은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쇠약해져도 여전히 자신의 선택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자신이 살던 집에서조차 그 자격을 논의하고 규정당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그녀가 너무나도 매정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이익은 누리면서 규칙을 내세워 사람을 억압하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것일까요? 당신도 혹시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이 가족 관계와 재산의 경계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참아 말하지 못했던 고통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편의 경험이 어쩌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출구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실제 사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 토론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노년은 침묵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들릴 수 있도록